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저는 아들 상열이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던진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 가방마저도 30년 전 상열이가 대학 입학할 때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이틀 전에 퇴원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좀 계시다 가세요. 아들은 퇴원하는 날 3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 효자 노릇하더니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부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냄새가 너무 나네요. 옷 갈아입으시고 환기 좀 하죠. 그렇게 시작된 지옥 같은 이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앉았던 소파를 락스로 닦아냈고 제가 사용한 수건은 따로 빨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쓱싹거리는 청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도 쉿소리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도 점점 작아졌고 결국 소리도 없이 자막으로만 보게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애들 생활 리듬이 깨져요. 며느리는 제 방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밤중에 통증이 찾아와도 진통제 한 알 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앓는 소리라도 새어나갈까 이불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며느리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고 상열이를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위한 아침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차가운 김치찌개 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맞벌이라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네요.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돈으로 내시면 되잖아요. 제 귓가에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시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걱정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를 짚으며 겨우 일어나 방문을 열었을 때 제 발에 걸린 작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며느리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새로. 됐어요. 이제 그만 가시죠. 며느리는 옷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제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전쟁터가 됐어요. 애들 정서에도 안 좋다고요. 요양원에 모시면 될 걸 괜히 집으로 데려와서는. 쏟아지는 며느리의 독설에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수술한 몸으로 갈 곳 없는 어미를 한겨울에 내쫓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상열이 안고 새우잠을 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장사하다 다친 허리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그 아들은 침묵으로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눈발이 거세게 날리는 바깥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열아. 너가 정말 이러기로 한 거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그날, 저는 한 손에 들린 가방처럼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 순간, 하늘도 덩달아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쌓이고 낡은 가방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 텄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제 방식대로의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허리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먹고 잠들 때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개 숙인 뒷모습이 30년 전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의 환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상열이를 키우면서 모은 재산이 20억이었습니다. 전셋집에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아 장만한 이 집과 적금, 보험까지. 아들 앞에만 서면 자랑스러워하던 통장들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깼던 적금 통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상열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건물주가 될 거예요. 그때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을 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자마자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민영 씨가 집을 판다고? 아들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래. 그 나이에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허리도 아픈데 정신이 아예 나갔나 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아들의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말이죠. 부동산에 나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쪽 상가가 좋답니다. 임대료 수익률도 괜찮고 자산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들으며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상열이의 회사 바로 옆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비용으로 깬 적금 2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면 요양하며 몇 달은 더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보험을 해약하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통장에 모였습니다. 수술한 허리를 부여잡고 은행에 가서 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게요? 이 나이에 전세로 가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은행 직원의 만류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제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상열이가 보게 될 건물주,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게 될 그의 어머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그의 회사 앞.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허리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내쫓은 것처럼 저도 그를 서서히 내쫓을 것입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담은 제 가방처럼 이제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 계획에 더 잘 맞았습니다. 건물주인 제가 월세 단칸방에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 좋을 테니까요. 이민영 씨,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이웃들의 물음에 저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을,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건물주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악몽이 되어 가는지를. 상여리의 회사 바로 옆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17억이 넘는 값을 쳤죠.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임대료만 받고 사시려면 다른 곳이 나을 텐데요. 하지만 전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모두 장기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분식집, 2층은 학원, 3층은 인터넷 회사였죠. 건물주가 된 첫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몸이었지만 꼿꼿이 허리를 폈습니다. 아침 6시 매일 건물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을 맞으며 눈을 치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화단에 시든 꽃잎을 정리했죠.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시작한 청소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출근하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눈을 치우다 보면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됩니다. 아침 8시 반, 상여리가 출근하는 시간.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을 지나갑니다. 건물 앞 화단에 작은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예쁜 꽃을 심을 자리도 정해두었습니다.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도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여리의 회사에서 제 모습이 보이길 바라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는 모습이 낯설었던 거겠죠. 게다가 허리 수술한 노인네가 매일 아침 쓸고 닦는 모습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어르신, 청소 아주머니 불러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눈 내리는 날이면 더 일찍 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 눈을 쓸었습니다.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걸으며 제설제도 뿌렸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도 모르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상여리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했던 때, 그때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아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이 건물 주인이래요. 아들이 회사 사장인데 집에서 쫓겨나셨대요. 허리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 며느리가 내쫓았다던데.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닦았고 화장실도 매일 청소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늘 깨끗했고 계단은 반질반질 빛이 났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청소하는 제 모습, 그 모습이 상여리의 회사에서 똑똑히 보이길 바랐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제 제게 정이 들었는지 아침마다 인사를 건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분식집 주인도 있었고
손수건을 선물하는 학원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동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상열이의 귓가에 맴돌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는 제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띈 모양입니다. 저 할머니가 8억짜리 건물을 사서 청소부로 사신대요. 다른 곳에 투자하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재산이 꽤 있는 분이신데 왜 저러시나? 아들을 벌 주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네. 처음엔 세입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는 게 좋을 리 없었겠죠.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늘 반짝거렸고 화장실은 깨끗했습니다. 겨울 눈이 내려도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죠. 깨끗하게 관리되는 건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점점 저를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분식집 주인은 매일 아침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었습니다. 2층 학원 선생님들은 출근길에 늘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3층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깨끗한 건물은 처음이에요. 할머니,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계단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상열이 회사의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저희 사장님 어머니 맞으시죠? 그날 이후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내쫓은 불효자 사장님.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건물 앞을 쓸고 있을 때면 출근하는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열이의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활기찼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던 직원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1명, 2명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부모도 못 모시는 사장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상열이는 매일 아침 제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도 점점 축 처져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업보가 있는 법입니다. 어미를 내쫓은 자식에게 닥칠 재앙은 제가 아니라 세상이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건물 앞을 쓸 뿐입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4개월이 지날 무렵 상열이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상열 씨, 우리가 10년을 거래했지만 효도도 못하는 사장과는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네. 거절의 이유가 실력이나 신용이 아닌 불효라는 게 상열이에겐 더 뼈아팠을 겁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해도 소문이 먼저 퍼져 있었죠. 어머니를 한겨울에 내쫓은 사람이라면서요? 그 사장님 맞아요. 거래하지 마세요. 회사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결국 남은 직원들마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건물 앞을 쓸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동부 조사관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으러 온 전 직원들의 고성도 들렸죠. 그때마다 상여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물을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상여리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어머님한테 가서 빌어요. 이러다 회사 망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야? 당신이 내쫓았어. 어머님이 먼저 우리 애들 정서를 망쳤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옆 건물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상여리가 자초한 일이었죠.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상여리의 뒷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갔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구두도 닦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피하기 바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제 앞에서 한숨만 쉽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상여리의 회사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떠나갔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쓸고 닦는 이 건물 앞에서 상여리의 회사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내쫓은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뿌린 씨앗이었을까요? 그저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상여리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었나 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상여리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건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가을비에 옷자락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상여리의 회사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사무실에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돈 언제 주실 겁니까? 당장 나와 보세요.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죠. 거래처에서도 수금하러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상여리 사장, 이러고도 장사하겠다는 거야? 보증수표가 부도났잖아. 당장 나와. 저는 빗자루를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 전 상여리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을비가 내렸었죠.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장사를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간다는 생각에 그저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상여리는 달랐습니다. 회사는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로 살던 집마저 빼야 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도 집도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 상여리를 매일 아침 제 건물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까맣게 여윈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처연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닦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한때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는 지하철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침 8시 반이던 출근 시간이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6시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건물 앞을 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상열이었습니다. 비 온 뒤 축축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은 채 상열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내쫓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허리 수술한 지 반년도 채 안 된 몸으로 한겨울에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니?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돌아오네요. 상열이의 눈물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이슬과 섞여 자잘한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용서를 빌 수밖에요.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짜 뉘우침이 뭔지 이제부터 가르쳐주마.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릎 꿇은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전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증명해 보여라. 그날부터 상열이는 저와 함께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아직 달빛이 남아있는 시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차가운 눈빛으로 빗자루를 건넸을 뿐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첫째 주는 힘들어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사장님이 이제는 작업복 차림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며 떨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열아, 저기 계단 밑이 더럽다. 화장실 변기는 솔로 문질러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해라. 꼼꼼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른 시간에 나오기 시작했고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실수를 해서 혼이 나면 변명하지 않고 다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상열이의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입던 손이 이제는 물장갑에 익숙해졌나 봅니다. 때론 허리 수술한 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하지만 전 봐주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상열이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계단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세입자들도 이제는 상열이를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3달째가 되자 상열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찾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계단 청소도, 쓰레기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에 다시 나와 야간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날이면 전 몰래 건물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상열이는 막힌 배수구를 치우다가 온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상열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감기 들지 말고 이거라도 마셔라. 상열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날 이후 상열이는 더욱 성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4시 반이면 나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을 위해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고 겨울이면 제설 작업도 꼼꼼히 해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상열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을 듣자 상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을 키워도 이루지 못한 교육을 3개월의 빗자루가 해냈습니다. 초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상열이와 저는 여느 때처럼 건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문득 상열이가 빗자루질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하다 말고 상열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입자들도 상열이의 변화를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분식집 주인은 이제 아침마다 상열이의 목까지 어묵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들어 건물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2층 학원 원장님은 퇴근길에 종종 상열이를 불러 세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도 참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3층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상열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불효자 사장님 아들이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열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고 제설 작업을 하면서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들의 불편함을 먼저 살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현관에 우산 꽂이를 가져다 놓고 눈 오는 날이면 미리 나와 계단에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제가 부끄럽네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매일 아침 함께 청소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늘어갔습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상열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던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누라한테 연락했어요. 아직은 만나주지 않네요. 쓸쓸해하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가 변한 만큼 그 사람도 알게 될 거다. 날이 갈수록 건물은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깔끔한 건물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들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상열이와 함께 건물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죠. 상열아, 3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거다. 네? 3층 회사가 나간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요. 그래.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너가 될 거니까. 상열이는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너가 진정으로 변한 걸 봤다.
이제는 네 사업을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구나. 상열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건물에 와서 청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켜서일까요? 이제 매일 아침 모자가 함께 건물 청소를 합니다.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게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우리 할머니는 건물주셔. 이 건물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야. 봄이 되자 건물 앞 화단에 꽃도 심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제라늄이 예쁘게 피어났죠. 상열이의 회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한 욕심 없이 착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전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열이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이번에는 같이 해보고 싶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들을 벌주려고 하셨던 건가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들과 함께 건물 청소를 하고 며느리가 타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한 걸까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받은 것 같으니까요. 잃어버렸던 아들의 마음을, 차가워졌던 며느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건물 앞을 쓸며 생각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닌 사랑의 교육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왔다고.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살이고요. 외동아들 영규가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들 영규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죄송한데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부터 며칠 동안 손주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내가 재택근무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순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손주를 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래, 알았다. 내일 가마. 전 바로 승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도 담았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긴 하지만 회의가 많아서 아이를 계속 봐주기가 힘들어서요. 그래, 걱정 말고 일해. 내가 잘 볼게. 손주는 할머니가 온다는 소식에 신이 나서 벌써부터 장난감을 들고 와 자랑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봐요. 아빠가 사준 로봇이에요. 손주의 말에 저는 웃으며 우리 손주 로봇도 있구나. 할머니랑 같이 놀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손주와 놀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식탁에 밥을 차리고 며느리를 불렀죠. 밥 먹으러 나와라.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산다고 하니까요. 손주와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볶음밥 맛있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회의 중이라더니 웃을 일이 있나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손주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게임해요. 매일 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손주에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신가 보다. 우리는 재미있게 놀자. 저녁이 되자 아들 영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손주랑 재미있게 놀았다. 너희 둘 다 바빠 보이는구나. 영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어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주를 돌보는 건 즐거웠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적응하는 중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손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끓였죠. 손주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잘 잤니? 어서 세수하고 와서 밥 먹자.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제가 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말에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괜찮아. 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너도 앉아서 먹어. 하지만 며느리는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방에서 먹을게요. 라고 하고는 음식을 조금 담아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저렇게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는 건강을 해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손주가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어요. 우리 공원에 가서 놀까? 손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공원 가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우리 공원에 다녀올게. 점심때쯤 돌아올 거야.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손주와 함께 집을 나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죠. 공원에 도착하자 손주가 신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손주의 요청에 저는 흔쾌히 응했죠. 그네를 밀어주면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공원에서 한참을 놀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는데 손주가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방에만 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죠.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봐. 우리가 이해해주자. 점심을 차리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식사하러 나와라.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손주와 둘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 오후에는 손주와 함께 집에서 놀았어요. 블록 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었죠. 저녁이 되어 아들 영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손주랑 노는 게 뭐가 수고야. 재밌지. 영규가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여보, 나왔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오늘도 늦었네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며느리를 힐끗힐끗 보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일어날 일들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얼굴을 비추는 날이었죠. 공원에 도착하자 손주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원 곳곳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에게 저기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볼래? 하고 물었죠.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또래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손주 자랑도 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에 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느리를 떠올렸어요. 며느리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문득 손주가 보이지 않아 놀랐어요. 하지만 곧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손주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주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마침 길가에 작은 과자 가게가 보여서 들렀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었어요. 과자를 받아든 손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 다른 할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손주에게 사준 간식까지.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이런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 영규와 함께 가족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아침 일찍 영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영규야, 오늘 휴일 아니니? 영규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출근해야 해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영규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영규가 나간 후 저는 손주와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문득 집안이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오늘 대청소할까? 손주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재미있는 게임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하자 흥미를 보였죠. 우리는 함께 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을 정리하고 책장을 닦고 옷장을 정리했죠. 손주에게는 작은 걸레를 주어 함께 청소하게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손주가 열심히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정말 잘하네.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어요. 힘들 때면 잠깐 쉬어가며 간식도 먹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 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게임 소리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했으니 잠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손주에게 관심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서 저는 며느리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식사할 시간이야. 나와서 좀 먹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영규가 늦게 퇴근했을 때 저는 조용히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영규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제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네요. 앞으로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록 노력할게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손주의 유치원에서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해서 저는 참석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와 함께 준비를 했죠. 며느리는 또 재택근무라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쉬웠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죠. 유치원에 도착하니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손주는 반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고 하셨죠.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그룹을 지어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주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때때로 제 쪽을 돌아보며 웃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옆자리의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요즘 육아 트렌드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요즘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대요.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른 육아 방식이지만 분명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바쁘다고 아이를 방치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왔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대답했죠.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왔나 보다. 다음에는 꼭 올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며느리에게 참관 수업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다른 학부모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손주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며 대화를 회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강요할 순 없었어요. 대신 손주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죠. 손주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규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죠.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사왔어요. 영규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짰죠.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손주가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하자. 손주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손주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손주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귀여웠어요. 며느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이 바쁘다며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죠. 저녁이 되고 영규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 생일 챙겨주시고. 영규의 감동한 목소리에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손주가 준비한 생일 카드를 영규에게 건넸죠. 영규는 기쁜 표정으로 카드를 읽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영규의 전화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영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통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결국 영규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통화했어요. 그 사이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주가 엄마, 아빠 생일이에요. 라고 말해도 대답 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손주를 바라봤어요. 손주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케이크 자를까? 손주와 둘이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영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손주를 위해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영규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일이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어서 먹자. 배고프겠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영규는 미안해하는 눈치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손주만이 이야기를 하려 노력했지만 반응이 없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있지만 마음은 모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죠. 이게 정말 가족의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친정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준비할 게 많겠어. 며느리의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집안 분위기가 한껏 들뜨더라고요. 손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난다며 신이 나 있었고 영규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장을 보러 나갔죠. 며느리의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어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부모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저는 며느리의 부모님을 통해 며느리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생겼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드디어 주말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히 움직였죠. 손주는 방을 정리하고 영규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며느리는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전화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머님, 부모님이 갑자기 못 오신대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큰일은 아니겠지? 많이 아프신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요. 저는 며느리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손주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괜찮아. 다음에 오시면 되지.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저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비했던 음식들을 보니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모처럼 가족이 하나 되어 준비했던 시간들이 아쉬웠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영규는 피곤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란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주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더라고요. 어머, 우리 강이 어디 아파? 손주는 기운 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나 되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얘가 열이 많이 나.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데려갈게. 넌 이래. 병원으로 향하는 길, 손주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잘 먹이시고 쉬게 해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손주를 안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할머니의 몫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두드리고 말했어요. 약 지어왔어. 아이 상태가 안 좋으니 좀 봐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저 혼자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 먹였어요. 손주의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저녁이 되어 영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네요. 제가 빨리 들어왔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됐다. 넌 일이 바빴겠지.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는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해. 영규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게임 화면이 보였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가 아픈데 게임이나 하고.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며느리, 일에만 매달리는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치되는 손주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니? 왜 아이를 낳았어? 가족이란 게 뭔지 알기는 하는 거니?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규와 며느리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손주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집에 갈 거야. 더는 이럴 수 없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저는 아들 집을 나와 제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손주의 아픈 모습, 며느리의 무관심, 영규의 바쁜 일상, 그리고 제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까지. 전화기를 바라보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프다고 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거죠.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제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영규가 서 있더라고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니, 영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영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집에는 어떻게 됐니? 영규가 대답했어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게임에 빠져서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저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결심했다니 다행이구나. 영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그래, 우리 모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 정말로 변할 수 있을 거니? 영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엔 꼭 변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다시 와주세요. 손주가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했죠. 그래, 가보자. 하지만 이번엔 정말 변화가 있어야 해. 다시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긴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들을 곱씹어 보았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기대감, 점점 쌓여가는 실망감, 그리고 결국 폭발해버린 그날의 일까지. 집에 도착하자 손주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나와 있었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됐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의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죠. 영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도 받고,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변화는 쉽지 않으니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천천히 나아가 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으며 영규와 며느리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죠.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없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 후 영규가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 회의를 해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고민과 바람을 털어놓았죠. 며느리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감 부족을 털어놓았고, 영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가족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서로 도와가며 만들어가는 거지.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가 이미 그곳에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오늘은 아침을 준비해 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며느리가 육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어요. 영규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출근 전에 손주와 잠깐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날 오후 손주의 유치원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길, 저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우리 가족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